안녕하세요. 에듀FM에서 교육학개론을 맡고 있는 지아쌤입니다. 제가 오늘은 6월 18일 날 있었던 각 시도교육청 공무원 시험, 교육학개론 시험 문제를 가지고 기출해설 강의를 하려고 찾아왔고요. 전체적인 총평은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표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번 시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좀 쉬웠다? 그리고 중요한 개념들을 다 담고 있어서 좀 세부적인 내용에서 문제들이 많이 안 나왔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문제 보시면서 제가 설명은 계속 해드릴 건데, 이번 시험을 통해서 사실 시험을 보신 분들보다는 내년에 시험 보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강의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보실 때는 향후 교육학개론 준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도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시험에서 특별히 어려웠던 문제는 없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체크를 하시면서 공부하셨던 분들이었다면 충분히 무난하게 100점 맞을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든 생각은 굳이 가외 시간을 내서 공부하지 않으셔도 제 강의만 충분히 잘 따라오셨다면 앞전에 기출문제 뽀개기라는 강의를 했었는데, 그 강의랑 그 전에 기출문제 강의들을 통해서 기출문제 자체를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하셨던 분들이었다면 이번 문제도 쉽게 다 맞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구체적으로 한 문제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볼 건데요. 1번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교육행정의 원리를 묻는, 그러니까 교육행정 파트에서 교육행정의 원리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그동안에는 계속 뒤에 나오겠지만 민주성의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정성의 원리를 묻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하니까 당연히 적응성의 원리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기에서 지금 좀 새롭게 등장한 보기가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전문성의 원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전문성의 원리랑 관련해서는 여기다 좀 정리를 했는데, 전문적 관리의 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교육감을 비롯한 지방교육 행정 조직의 구성원들이 교육 또는 교육 행정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라는 이제 측면으로 기술이 되면 여러분들이 전문성의 원리를 채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서 제가 기출문제를 좀 볼 건데요. 2021년도 지방직에 나왔던 문제고요. 그때도 역시 교육행정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한 개 빼고 나머지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1번을 보시면 안정성의 원리는 교육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건 맞는 얘기인데, 앞에 우리가 변화에 대처하는 적응성의 원리라는 문제가 이번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적응성의 원리랑 안정성의 원리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효율성의 원리는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면서 교육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뭐 경제성의 원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효율성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 맞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자주성의 원리가 아니에요. 자주성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뭔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지방 분권적이다라는 개념들이 나왔을 때 자주성의 원리를 택하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민주성의 원리. 3번하고 4번은 민주성의 원리인데 내용을 보시면 반영하고 참여를 강조한다 라고 하면 이걸 민주성의 원리라고 정리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도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민주성의 원리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번 문제. 2번 문제는 그러니까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교육심리 파트에서 지능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지능은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 서로 독립적인 다양한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좀 핵심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음악지능, 공간지능,
신체 운동 지능, 대인 관계 지능 이런 것들이 있고, 세 번째는 학습자는 누구나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수업 방식을 다양화하는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은 그 가드너의 다중지능론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나온 김에 지능 이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스피어만의 일반 요인 이론은 보시면 모든 지능에 군림하는 단일 능력으로서의 일반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스피어만의 일반 요인 이론이라고 해서 이 사람과 그 이론의 이름, 제목이라고 하죠. 이런 타이틀을 같이 기억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스피어만의 일반 요인 이론은 그 모든 지능에 군림하는 그 일반적인 어떤 능력, 언어, 수, 정신속도, 주의, 상상의 5가지 요인을 일반 요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것과 다르게 특수 요인이라는 것이 있기도 한데, 이제 특수 요인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요인설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일반 요인 이론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이제 불리고 있는 그런 이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길포드의 지능 구조 모형. 이 길포드 할 때 이게 이제 구자랑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은요, 지능 구조 모형을 얘기했던 사람이고,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3가지 차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가지가 내용, 조작, 산출 차원이고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약간 3차원적인 그림을 제시하면서 조작, 내용, 산출의 차원으로 총 이게 180가지 정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포드의 지능 구조 모형하면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모형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3차원적으로 3가지 차원이 존재하는 구조 모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롤의 지능 위계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지만 원래 카텔이라는 사람이 그 유동적 지능하고 결정적 지능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뒷부분에 나올 건데, 그 사람의 이론을 가져다가 조금 더 발전시킨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계적 지능 이론이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그 상층과 중간층과 그리고 이제 하층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능 이론 공부하실 때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기억하시면 물론 좋겠지만, 그러기엔 우리가 너무 시간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그 학자와 그 사람의 주장을 한 줄로 이제 표현하는 그 타이틀 부분들을 정확히 기억하셔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22년도에 나왔던 국가직 문제를 좀 보시면, 이 문제도 지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1번에 서스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지능의 구성 요인으로 7개의 기본 정신 능력이 존재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앞에 보면 일반 요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과 함께 이 서스톤도 그 어떤 요인적인 접근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길포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용 산출 조작의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 구조 모형을 얘기했던 사람, 앞에 부분하고 연결져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드너가 우리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8개의 독립적인 지능이 존재하며 각각의 지능의 가치는 문화나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서 독립적인 지능이 존재한다. 그래서 앞에 보기에서 독립적인 지능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보셨다면 앞문제 이번에 나온 기출문제도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4번째 스턴버그 같은 경우는 지능은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으로 구성되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놨었네요. 보시면 이 스턴버그가 아니라 카텔이라는 사람이 유동적 지능하고 결정적 지능으로 지능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많이 출제가 됐던 부분이라 좀 정리해서 보자면, 유동적 지능은 유전이라고 연결을 시키셔서
얘는 그 우리가 타고난 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각 및 일반적 추리 능력 뭐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걸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있는 거고, 결정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뭐 결정돼서 나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환경이나 어떤 그런 문화적 영향에 의해서 발달하는 지능으로 환경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결정적 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카텔이었고, 이 카텔의 이론을 아까 전에 발전시킨 사람이 캐롤이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턴버그는 성공지능 이론이라고 해서 지능의 삼원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 내용이 되게 많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앞에 나왔던 내용하고 이 부분 내용만 정리를 하시면 그게 이제 지능 이론에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을 전부 다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학교 조직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교육행정 부분에서 나온 문제인데 1번 보시면 중심적 활동인 수업에 대한 교사의 재량권이 발휘되는 이완 조직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문제 설명하기 전에 제가 뭐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걸 보시면 이게 뭐냐면 2022년 구급 국가직 대비해서 제가 15년 동안 나왔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교육사회 강의를 했고, 그게 이제 2022년도 4월 11일자로 지금 업로드가 돼 있던 그 유튜브 영상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목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학교 조직의 성격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이중구조거든요. 근데 그 이중구조 안에 관료적 성격이 있고 전문적 성격이 있는 이중구조의 형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두 번째는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 세 번째가 이완결합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지금 그 강의를 안 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표시들은 뭐 기출이 됐던 문제의 개수를 제가 표현한 거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그 부분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여기 보시면 학교 조직의 성격해서 이 세부적인 목차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거든요. 그래서 관련 내용은 모르더라도 일단 얘를 먼저 기억하시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채워 나가면 되실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걸 보여드린 건데,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그때 분석하기를, 제가 분석할 때도 학교 조직론 파트 안에 학교 조직의 성격이면서 첫 번째가 관료적 전문적 성격의 이중 구조다라고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그 안에 있는 문제를 분석해 드렸었거든요. 이제 그때 나왔던 문제는 뭐였냐면 19년도 국가직 문제였는데, 학교 조직이 갖고 있는 관료제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해서 교장, 교감, 교사의 위계 구조, 과업 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규정과 규칙, 연공서열과 업적에 의해 결정되는 승진 체계, 이건 다 맞는 얘기고요. 이때 정답이 인간적인 감정 교류가 중시되는 교사 학생의 관계라는 문제였는데, 사실 이 문제만 푸셨으면 이번에 나온 기출문제를 풀기가 뭐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문제가 전체 학교 조직론 안에서 이 관료적 전문적 성격의 이중구조에 해당되는 문제였어 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렸던 문제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들이 그동안 많이 기출이 됐었는데, 21년도 국가직 12번 문제였고요. 보시면 학교 조직의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 유형을 물어보고 있는데, 학교의 목적은 구체적이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다, 뭐 이렇게 해서 쭉쭉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목표가 불확실성하고, 두 번째는 방법과 기술이 불분명하고, 그리고 구성원들 참여에 있어서 되게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나타내는 학교 조직의 성격은 뭐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직화된 무질서를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이런 기출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도 국가직 12번 문제를 보시면
교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엄격하고 분명한 감독이나 평가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원의 재량권이 존재하고, 두 번째 보시면 교사들의 가치관과 신념, 전문적 지식, 문화, 사회적 배경에 따라 교육 내용에 대한 해석이나 교수 방법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체제나 조직 내의 참여자에게 보다 많은 자유 재량권과 자기 결정권을 제공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런 특징을 갖는 점에서 학교 조직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 이완결합 체제였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 제가 2가지 보여드린 건데 이 2가지, 3가지를 통해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좀 많이 돌아가네요. 3번, 학교 조직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각각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목차 안에서 그 학교 조직의 학교 조직의 특성이라고 할 때 그 이중구조, 관료적, 전문적 이중구조, 그리고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 그 다음에 그 이완 조직,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순수한 관료제 조직은 아닌 거죠. 관료적이면서 전문적인 조직 구조를 갖는 이중 구조다라는 개념이 있으셔야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기출에서 다뤘던 내용이니까 요거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리고 다음 문제는 4번 문제. 4번 문제는 교육사회 부분에서 나온 문제였고요. 뭐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육사회에서 항상 2문제, 평생교육에서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교육사회 부분에서 1문제가 나왔고요. 평생교육 부분에서 2문제, 아니죠. 교육사회에서 2문제, 평생교육에서 1문제, 총 3문제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4번 보시면 가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기출문제 뽀개기 할 때 엄청 강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예전에는 뭐 기능주의적 관점의 어떤 학자에 대한 의견, 뭐 갈등주의적 관점의 뭐 문화적 재생산, 경제적 재생산 이렇게 뭐 좀 나눠서 세부적으로 문제가 나왔다면 이번 시험의 전반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주고 이제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일단 보시면 개인을 사회적 존재로 성장시킨다. 이 부분이 이제 사회화시킨다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사회화시킨다고 교육의 개념을 봤던 그런 관점이 기능주의적 관점이고요. 그리고 다음 보시면 학교가 기존의 불평등한 계층 구조를 재생산한다. 재생산 키워드는 갈등론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려서 얘는 답이 1번이었던 문제였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때 제가 이제 교육사회학 관련 기출문제 강의할 때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능론과 갈등론의 사회에 대한 기본 가정을 먼저 보고 이걸 좀 정리를 한 상태에서 교육에 대한 관점을 좀 정리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기능론을 보시면 안정과 균형을 지향하는 관점, 사회의 모든 요소가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는 관점이라면 갈등론은 이름 자체에서도 그렇지만 갈등과 경쟁의 투쟁의 연속이라고 사회를 보고 있고요. 각 집단은 대립적인 관계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기능론에 이렇게 그러니까 주요 학자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다가 이 학자들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땐 기능론적인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이런 거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르크스, 번스타인, 브루디에는 갈등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기능론 하면 사회화, 교육의 기능을 사회화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갈등론 같은 경우는 재생산.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포착하셨다가 앞에 나온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기출문제 확인을 좀 해보면 2019년도 국가직 13번 문제였는데 학교 교육의 기능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은 이라고 해서 일단 불평등한 경제적 구조라고 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문화 전달, 사회 통합적 기능을 높이 본다. 그럼 일단 1번하고 2번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 거잖아요. 3번을 봤더니 능력에 맞게 인재를 사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기여한다 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번이 갈등론적 관점이고 나머지 3개가 기능론적 관점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뭐 4번 같은 경우는 사회화 기능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다음번 문제 보시면 2016년도 국가직 6번 문제. 학교 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기능주의적 관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해서 학생 구성,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을 선발 분류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긍정적인 기능이죠. 체제 적응 기능을 수행해 전체 사회의 유지에 기여한다. 이것도 긍정적인 입장. 그런데 지배집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뭐 계급 구조를 재생산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 갈등론적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3번 문제가 정답이었고요. 4번은 기능론적 관점인데 새로운 세대에게 기존 사회의 생활 양식, 가치와 규범을 전수하는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해서 네, 기능론과 갈등론을 구별하는 문제는 정말 그동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2016년 13번 문제였는데 아예 여기서는 기능론적 관점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이거 그냥 저랑 같이 해보시면 사회 불평등은 갈등론이고요. 노동력 양상 갈등론적 입장,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류 선발 배치,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능론이고요. 보편적 가치 내면화 이거 사회화시키는 거니까 기능론적 관점이죠. 그래서 D급과 리을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 근데 좀 많으니까 제가 빨리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국가직 17번이었고요. 이번에는 갈등론적 관점에서 학교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답이 바로 나오시나요?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갈등론이 3개고 구조기능론적인 관점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3번 같은 경우에 사회의 안정과 질서에 기여하는 제도 이거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구조기능론적 관점이겠죠. 그래서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번 시험을 보셨던 분들 그리고 이번에 합격하실 분들보다는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비교적 쉬운 문제들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들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하시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내년을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또 그런 분들께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면 2008년도 국가직 14번이었는데요. 이거는 갈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럼 우리는 구조기능론적 관점인 거 하나를 찾으면 되는데 일단은 1번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목적과 이해관계를 추구한다라고 해서 좀 대립적인 관계로 보기 때문에 갈등 이론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설명된다도 갈등적인 관계로 보는 거고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거 역시 갈등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4번.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각 부분이 사회 전체의 존속을 위해 각기 기능을 수행한다. 이게 이제 기능론적 관점의 대표적인 설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제는 5번 문제, 교육심리 상담에서 나왔던 문제. 제가 심리 상담을 좀 묶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심리 상담에서 나온 문제인데 그 얼마 전 국가직 시험에서 상담에서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특이한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지방직에서는 상담 부분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5번 문제 보시면 로저스의 인간 중심적 상담에서 상담자에게 필요한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 문제를 틀리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면 보통 이제 일치성이라고 많이 안 하고 뭐 진솔함,
진실성, 진솔성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원래 의미적, 사전적인 의미 자체가 일치, 합치, 합동을 뜻하는 단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데서는 일치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디서는 진실성, 진솔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을 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일치성이라고 할 때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담 목표와 동기가 일치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상담자의 내적인 경험과 외적 표현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랑 관련해서 진실해야 된다, 진솔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문제는 당연히 뭐 1번 문제, 1번 문항이 1번이 정답이었는데요.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하는 건 행동주의적인 관점, 행동주의 상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조건 형성을 반대로 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포를 일으키는 자극에 점진적으로 노출을 시켜서 공포를 소거하는 방법으로 부정적 정서를 가지게 하는 원인을 찾아 위계적으로 나누어 가장 낮은 단계부터 직면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많이 나오는 예가 뱀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뭐 이렇게 접근하게끔 하는 뭐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체계적 둔감법이라는 건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었던 문제고요.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인간중심적 상담 이거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지방직 13번 문제였고요. 원래는 이제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큰 특징은 비지시적 상담이라는 이제 별칭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시를 하지 않고 이제 상담이 이루어진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촉진적인 관계를 강조하고요. 인간은 한 목적적이고 건설적이며 선한 존재라고 가정하는 건 이건 로저스의 상담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상담을 추구하는 모든 상담의 같은 공통적인 원리인데 인간을 되게 자아 실현이 가능한 존재라고 보고 믿는다는 그 전제에서 출발하는 상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가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고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 기법은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간 중심 상담 기법을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7년도 국가직 7번 문제였고요. 마찬가지로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아 실현의 경향이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보시면 내면의 경험을 자각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 여기보다 과거에 더 주목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주목하도록 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었거든요. 3, 4번 내용도 중요하니까 좀 보시면 여기 있네요. 진솔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를 제안하였다. 그래서 그 전년도 문제들에 보시면 진솔성이라는 표현을 썼지 일치성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분석하실 때 주어진 대로 그냥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보기는요. 외적으로 부여된 가치의 조건화가 주관적인 경험을 왜곡하고 부정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어떤 일치된 진솔한 그런 어떤 촉진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전에 그러니까 상담자가 뭐 타인으로서 인해서 그 타인에게 잘 보이고 사랑받기 위해서 안 좋은 조건화가 이루어졌다면 걔를 이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새롭게 이제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상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문제도 역시 기출 문제인데요. 2015년도 지방직 문제였고요. 여기도 보시면 비지시적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이고 인간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신뢰하고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인간관계를 중시한
그런 상담 이론가는이라고 해서 로저스라고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진실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무조건적인 긍정, 공감적 이해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되는 것을 상담의 목표로 하였다라고 해서, 사실 로저스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모든 내용이 이 문제에 다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주요 개념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용도로 활용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아까 그 문제에서 진솔성이 일치성으로 바뀌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답을 찾으셨으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6번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 교수 방법 공학에서 재분류에 의하면 세 문제가 출제가 돼서 비교적 많이 출제된 분야거든요. 그래서 방법이나 공학 부분이 예전에는 많이 출제가 안 됐던 부분인데 요즘에 많이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많이 나오는 분위기여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 좀 신경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은 학습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면대면 수업이 갖는 시간적 공간적 제한점을 온라인 학습의 장점을 통해서 극복하고 인간 접촉의 부재, 홀로 학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동기 저하 등의 어떤 온라인 학습의 문제를 이번에는 면대면 교육으로 보완하겠다. 그래서 온라인과 면대면이 서로 이제 존재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기출문제를 1번 보기가 상황학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져온 건데, 상황학습이라고 하는 건 일단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잠시만요.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상황학습은 지식이 활용되는 상황 맥락을 제시하고 그 맥락 속에서 정보를 찾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지식을 형성해 가도록 함으로써 실제적 지식의 습득 및 적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도하는 학습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황을 제시하고 이제 그 안에서 답을 찾게 하게끔 유도하는, 그러다 보니까 1번 같은 내용처럼 지식이나 기능은 유의미한 맥락, 상황 안에서 제공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교실에서 학습한 것이 교실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 형성을 도와주는 그런 설계 원리이어야 하면서, 네 번째, 다양한 사례를 활용해서 능동적인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거, 이게 상황학습 설계 원리라고 볼 수 있고요. 3번에 전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추상적인 형태의 지식을 제공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상황학습의 설계 원리였다면, 그 다음 내용은 2017년도 지방직 8번 문제였는데요. 거꾸로 학습이라고 해서 이 문제는 원래 그 플립 러닝에 대한 내용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학습할 내용을 수업 이전에 온라인으로 미리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블렌디드 러닝으로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 수업에서 학습자는 질문, 토론, 모듬 활동과 같은 형태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플립드 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개념을 포착할 수 있었던 그런 기출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번에 문제중심 학습도 교육공학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여기 포함을 시켰는데요. 실제 문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문제중심 학습은 실제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습 내용을 학습자 스스로 찾아서 학습하는 학습자 중심의 환경, 그러니까 구성주의적 접근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어떤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요, 아까 나왔던 기출문제는 블렌디드 러닝을 꼭 집어서 나왔던 기출문제는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깊이 있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면 앞에 있는 문제의 정답도 찾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7번 문제는 교육 철학 부분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이번 기출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육 철학 부분에서 세 문제,
물론 이 문제를 서양 교육사 부분으로 포함을 시켜서 서양 교육사 한 문제, 교육 철학 두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걸 교육 철학으로 포함을 시켜서 교육 철학에서 이번에 특이하게 세 문제 되게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교육 철학 부분하고 교육 공학 방법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영역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번 문제는 교육 사상가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시면 아동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성인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만 열중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다시 말하면 아동 중심 교육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자연주의 교육사상. 세 번째 에밀이라는 저서를 썼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루소를 찾는 거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보시면 2014년도 국가직 문제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는데 일단 아동이 태어날 땐 되게 순수하게 태어났는데 인간의 손에 넘어오면서 타락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인위적 교육을 비판하고요. 자연의 원리에 맞는 교육, 자연 중심 교육 이걸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여러분들이 루소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철학 문제, 철학 부분에서 나온 두 번째 문제가 8번 문제인데요. 진보주의 교육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앞에서 보셨던 루소도 대표적인 진보주의 교육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으로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진보주의 교육 원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미래 생활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현재의 생활 자체를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생활 자체를 의미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아동 중심 교육이면서 경험 중심 교육이었던 진보주의 교육 원리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강조하는 것도 맞고요. 4번 경험에 의한 학습과 학습자의 참여를 중시한다. 그래서 이 1번, 2번, 4번이 진보주의 교육 원리이면서 앞에서 봤던 루소의 사상과도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3번의 고대 그리스 자유교양 교육을 교육적 이상으로 삼는다는 아닌 문제여서 이거 정답은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진보주의 교육학자로서 여러분들이 루소, 페스탈로치, 프레벨주의 이렇게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기출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2010년도 국가직 11번 문제였는데 진보주의 교육사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해서 학습자의 필요와 흥미에 따른 학습 중시하는 거 맞고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 아까 말씀드렸고 4번의 구안법 수업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진보주의 교육사조라고 하면 목표가 경험의 재구성을 통한 아동의 성장이면서 현실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전인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자아 실현을 교육 목적으로 한다. 이게 여기에서는 정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안법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젝트 수업 방법이라고 해서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수업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또한 진보주의 교육사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던 수업 방식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9번 문제는 평생교육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사실 이번에 평생교육 이용권은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제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낯설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치명적인 오류가 4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하셨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수 있었던 문제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얘도 약간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었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어쨌든 그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어서 두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지문 그대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1번은 학습 휴가제에 대한 내용인데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하시고, 두 번째 평생교육 이용권하고 관련해서 내용으로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 이제 평생교육법에 나와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평생교육 이용권, 다시 말하면 평생교육 바우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저소득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그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소득 성인에게 이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올해 우리 그 시행된 걸 보니까 그 선정이 되면 1인당 연간 최대 35만 원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학습 계좌제도, 제가 지난번에 그 기출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 자원의 개발 관리를 위해서 국민의 개인적 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맞죠. 그런데 이 지금 독학학위제의 문제점은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학사학위 취득시험에 응시 자격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학학위제는 대학교 전문대 이상의 그 학위를 주기 위한 어떤 제도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 이건 되게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보시면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제4조의 응시 자격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아도 검정고시를 통과해도 그 자격이 부여될 수는 있는 거죠. 어찌 됐던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해서 학위 취득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출문제 한번 볼 건데요. 물론 이제 기출문제가 앞에 나온 그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평생교육 제도에 대한 문제들을 제가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기출문제 답도 중요하지만 내년 시험을 대비해서 평생교육 제도 전반적인 내용을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준비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출처는 제가 지난번에 했던 기출뽀개기 강좌 첫 번째 교육행정 파트 그 부분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오긴 했는데 2016년도 지방직 문제였고요. 평생교육 제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해서 보시면 개인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누적 관리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고용정보로 활용하는 제도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평생학습 계좌제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나본 보시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학점은행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그러니까 독학학위제나 학점은행제나 물론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본강의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평생학습 계좌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국민의 학력 자격 이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라고 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독학학위제를 묻는 문제였어요. 근데 독학학위제의 어떤 자격 요건도 중요하고 그리고 단계도 중요한데 총 단계가 4단계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교양과정 인정시험이 있고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위취득 종합시험이 있어서 이 마지막 시험은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되는데 앞에 3단계 시험은 다른 것들로 대체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렇게 4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있었어요. 2018년도 국가직 19번 문제인데 독학학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일단 3개 인정시험이 아니었죠. 4개 인정시험이었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은 일정 조건을 갖추게 되면 독학학위제의 시험 응시 자격에 활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는 활용이 안 된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D급번 같은 경우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독학학위제에 응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단 거죠. 사실 이 문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분석 제대로 하셨으면 이번에 나온 시험 문제도 충분히 잘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독학학위제에 응시할 수 있구나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응시 자격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거기에 준하는 학력으로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였구나라고 정리를 하셨다면 이번 시험 문제도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도 맞아서 니은하고 디귿을 니은하고 리을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학습휴가제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이라고 해서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고요. 나머지 내용은 아니어서 그냥 1번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법조항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시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지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 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랑 관련해서 맞는 건 1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었던 문제였고요. 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이제 교수방법 공학에서 나온 문제고요. 교육 내용의 조직 원리를 물어보고 있어서 이 문제도 기출문제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 이건 그대로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인데 보시면 그 깊이와 너비가 점진적으로 증가되도록 조직을 하는데 뭐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나오죠. 단순한 내용에서 복잡한 내용, 친숙한 내용에서 친숙하지 않은 내용. 선수학습의 기초에서 다음 내용으로 사건의 역사적 발생의 순서대로 구체적인 개념에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내용을 조직할 수 있는 건 계열성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기출문제 그대로 나왔던 문제인데 2020년도 국가직 문제였고요. 타일러가 제시한 학습 경험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일단 여기서 유용성의 원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열성, 계속성, 통합성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15년 국가직 2번 문제를 보시면 교육과정 내용이 제시되는 시간적 순서를 의미하고 단순한 내용, 복잡한 내용 이거 이번에 나온 기출문제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열성이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14년도 국가직 17번 문제였는데요. 교육과정의 내용 조직 원리를 좀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스코프라고 하는 범위성은 교과목이나 단원의 폭과 영역을 결정하는 것이다. 네, 이거 맞고요. 두 번째는 잠깐만요. 통합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 통합성 아니고요. 연계성이거든요. 교육 내용을 결정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결절부를 중복, 비약, 후퇴, 누락 없이 부드럽게 조절하는 거. 이거 연계성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열성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도록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성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도록 조직하는 거고 계속성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계속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계열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열성, 교육 내용이 위계적,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심함이 확대되도록 조직하는 것이 계열성. 이번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합성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통합성은 교육 내용들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 내용들을 하나의 교과나 단원으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는 통합성은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 있는 내용들을 동시에 혹은 비슷한 시간대에 배열하는 거. 이걸 통합성이라고 정리를 하셔서 전체적인 그 내용 조직 원리는 여러분들이 꼭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 문제도 2009년도 국가직 문제였는데요. 교육 내용 조직 원리를 물어보고 있고 보시면 또 반복되고 있잖아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이러면 우리 이번에 나왔던 계열성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문제는 기출문제가 되게 많았었던 문제고 그대로 출제된 부분이 있어서 쉽게 풀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전반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11번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